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 기질을 타고난 친구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내 친구 A는 논리학을 전공했고 어렸을 적부터 말을 너무 잘해서 그를 대화로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A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논리가 너무 완벽해 빈틈을 찾기 어려웠다. 되려 반격하려다 내 꾀에 내가 빠지기도 했다. 그리고 내 친구 B는 무당의 기질을 타고났고 그의 가족은 대대로 무당이었다. 어느 날 A와 B가 만나 얘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귀신 이야기가 나왔다. 논리학을 전공한 A는 무기론을 주장하며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걸 듣는 나와 B는 A의 페이스에 휘말리고 있었다. B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고 A의 무기론에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귀신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알겠지? 너 말 듣고 보니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구나. 근데 귀신은 존재해. 그럼 그걸 증명해봐. 원래 입증 책임이라고 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거든. 증거는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곧 나타날 거야. 그때 A에게 한 여성이 다가왔다.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고 검은색 후드티에 하얀 캔버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귀신은 있어요. 그 여자가 말했다. 그럼 그걸 증명해 보세요. 저는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연은 증명할 수 없을 때가 있는 법이에요. 귀신도 비슷해요.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의도한 거죠. 여성의 반박은 생각보다 허술했다. A와 여성은 30분 정도 귀신의 존재에 대해 토론했고 B와 나는 둘의 토론이 재밌었다. 결국 여성은 A에게 휘말렸고 몹시 분해하며 우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마치 어린아이가 만화 주인공을 실제로 만났다고 아빠에게 우기는 것 같았다. 상황이 완전히 A 쪽으로 기울자 여성은 울먹였고 A는 계속 여성을 몰라붙였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했고 나는 A를 말렸다. 결국 여성은 A에게 당신은 금음달이 뜨는 날 조심해야 될 거야 라고 저주를 하고 나갔다. A는 그 여자가 협박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나와 B가 겨우 말렸다. 그리고 우리는 카페를 나왔고 하늘을 보니 늦은 밤이었다. 그날은 보름달이 뜬 날이었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B가 말했다. 뭐가? 협박받은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원래 사람은 모르면 욕하는 법이야. B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며칠이 지나고 금음달이 뜨는 날이 되었지만 A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혹시 몰라서 B가 A와 함께 다녔지만 여성은 A를 스토킹하지 않았고 카페 논쟁 이후 모습을 보인 적도 없었다. 금음달이 뜬 밤 저녁을 먹고 9시쯤 B에게서 전화가 왔다. 카페로 와라. 그때 만났던 곳. 나는 집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갔고 A가 구석에 앉아 문 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내가 온 걸 본 A는 나에게 달려와 나를 격하게 안았다. A는 겁에 질린 얼굴로 말하길. 그 여자가 나타나서는 나를 따라와. 나 좀 살려줘.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A는 그 여성이 A를 따라다니며 해코지를 하려 했다고 생각했지만 A답지 않게 도망쳐 카페로 피신한 것이 이상했다. A는 여성에게서 도망쳤고 그 이유는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무서워졌기 때문이었다. 그 여성이 흉기를 들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B가 카페에 찾아와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A에게 안부를 물었다. A는 진정된 후에도 여전히 여자가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카페 직원이 그때 싸운 거 화해하신 거예요? 라고 물었고 우리는 그때 싸운 건 A와 그 여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직원은 여성분이 없었는데요. 분명 두 분 맞는데요. 라고 말했다. B는 씨 굳고 말했다. 있지. 두 번째 이야기. 단골 손님 때문에 목숨을 구했다. 휴학 후 복학 전 잠깐 시간이 남아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집에서 버스 한 번 갈아타면 도착할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여대생이 야간 편의점을 한다는 게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얼굴에 나름 자신도 있었고 이곳은 등산로 입구라 밤에는 손님도 없었다. 근처에 편의점 외에는 불빛도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을 간과한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옆 가게에서 고기 써는 오빠들이 기숙하는 방이 있어서 그분들이 내게 든든한 존재였다. 편의점 사장님이 고기가게 사장님과 같아서 오빠들에게 나를 돌봐달라고 부탁해놨고
새벽에 너무 일찍 자지 말고 밤에 술을 좀 먹으면서 편의점에 자주 들르라고 하셨다. 또 하나 다행인 것은 미군 부대가 근처에 있어서 가끔 미군이나 카투사들이 편의점에 들락거리며 맥주를 마시곤 했다는 점이다. 그 덕에 그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진상 없이 평온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졌다. 편의점 앞에 차가 급히 서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아주머니는 문잠가요. 나 죽어요. 하고 외쳤다. 같은 여자인데다가 신발도 없이 들어온 그 모습에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편의점 문을 잠갔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주머니의 블라우스 뒤섞이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에 여기저기 폭력의 흔적이 보여 정말 당황스러웠다. 아주머니는 옷핀 있어요? 라고 물으며 찢어진 옷을 추스르려 했다. 나는 도와드리겠다며 그 자리에서 옷을 여며주었다. 그때 옷을 여미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아주머니를 창고에 숨기고 경찰을 불렀어야 했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 그저 도와드리기만 했다. 옷을 여미고 30초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차가 편의점 앞에 급히 멈췄다. 그리고 남자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열 수 없자 나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아주머니는 문을 열면 안 된다고 소리치며 두려움에 떨었다. 죄송합니다. 뭐 열어요. 내가 단호히 말했다. 남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아주머니의 남편이니까 괜찮다고 문을 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다. 남자가 화를 내며 문을 부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아주머니에게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아들이 곧 올 테니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문만 열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경찰을 부르지 않았고 남자는 밖에서 화를 사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편의점 구석에서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다. 그러다 정말 아들이 도착했다. 나는 아들 왔어요. 하고 아주머니에게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오히려 안절부절 못했다. 남편도 아들도 아니었던 그들이 문을 부수려 하자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을 정리해 주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끝까지 경찰차를 타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남편과 아들이라던 남자들과 함께 집으로 갔다. 며칠 후 편의점 단골 손님이 며칠 전 무서운 일이 있었죠? 라며 나에게 말을 건넸다. 그 손님은 나를 보호해준 사람이었고 그날 아주머니는 도박장에서 도망쳐온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 후로 나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세 번째 이야기, 완벽한 그녀. 우리 집 근처에 한 여자아이가 이사 온 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이었다. 그 아이는 아빠가 없었고 엄마는 어린 내 눈으로도 젊어 보였다. 그녀와 나는 서로 다른 반이었지만 금세 친해졌고 자주 집에 놀러 다녔다. 그녀는 밝은 성격이 아니었고 친구가 적었다. 나는 책만 읽고 있는 편이라 친구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가까워졌다.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엄마가 자주 때린다는 것, 같은 반 여자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있지만 그 소녀는 다른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는 것. 처음엔 내가 주로 말하는 편이었지만 점점 그녀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는 듣는 쪽이 되었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좋아하던 남자아이 주변의 여자아이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모양이다. 그녀는 나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여자아이들이 너무 밉다고 말했다. 그 괴롭힘을 못 본 척하는 반 친구들까지도 미웠다고 했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복수나 친구들의 험담을 끝없이 늘어놓았다. 나는 그저 맞장구만 쳐주었다. 중학교에 올라간 후 그녀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고 놀러 다니고 담배도 피우기 시작했다. 가정 환경도 더 악화되어 밤중에 엄마와 크게 싸우는 일이 잦아졌다. 이웃들이나 학교 친구들과도 사이가 나빠져서 낙서나 쓰레기를 던지는 등의 장난을 당했다. 한 번은 그녀 집 우편함에 죽은 고양이 시체가 들어있던 적도 있었다. 엄마는 나에게 그녀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하셨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 그녀는 집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나는 점점 그녀를 만나러 가는 일이 줄었고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는 내가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러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나를 만나길 거부했다. 문 너머로 돌아가라고 소리쳤고 나는 여러 번 시도해도 문을 열지 않았다. 어느 날 문틈으로 그녀의 방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창백하게 여위어버린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친구가 아니었다. 나는 매일 그녀 집에 가서 그녀와 얘기하려 했고 겨우 문 너머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았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잡힌 일,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피임에 실패한 일, 아이를 낙태한 일,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일까지.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나는 맞장구만 쳤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방에서 나왔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점점 성격도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나에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집 근처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다행히 풀밭 위로 떨어져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를 다쳐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며 그녀가 울 때마다 함께 울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프러포즈했다. 그녀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하자 그녀는 울며 내게 고맙다고 했다. 진심이야? 나 같은 사람도 괜찮아?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반 친구들을 욕할 때도,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도, 심지어 죽은 고양이를 우편함에 넣은 것도 내가 한 짓이었을 때도 그녀의 모든 순간을 좋아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내 고백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다. 이제 그녀는 나만의 완벽한 사람이다. 네 번째 이야기, 개 키우는 사람들의 주의사항. 저희 집에는 작은 마당이 있어서 개를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개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 마당에 풀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 개가 없어졌습니다. 이후 다시 강아지를 키우기로 했고 새로 들어온 강아지의 이름은 뽀미였습니다. 뽀미는 평범한 푸들이었고 저는 뽀미와 자주 산책을 다녔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이웃들과 친해졌고 폐지를 줍은 앞집 할머니도 종종 뽀미에게 소시지나 간식을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친절함이 고마웠지만 뽀미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뽀미는 물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산책 중 물웅덩이가 보이면 달려들었고 심지어 한강에 산책을 갈 때면 강에 뛰어들려 했습니다. 물론 개 헤엄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어느 날 큰일이 터졌습니다. 뽀미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저는 정말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슬펐지만 마음을 다잡고 뽀미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한여름이라 너무 더웠지만 더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강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새도록 뽀미를 찾지 못했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물어봤습니다. 혹시 뽀미 본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보지 못했다고 하셨고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주 작은 소리로 누군가 잘 먹었 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아 바로 뒤를 돌아보며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무슨 말이냐며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할머니와 새벽에 집 앞에서 크게 다투었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잘못 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니 피로가 조금 풀렸지만 다시 뽀미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옷을 입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샅샅이 뒤져보며 결국 집 근처 산 입구에 있는 경로당까지 갔습니다. 경로당 안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었고 큰 가마솥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우리 뽀미가 저 안에.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들었지만 경로당을 둘러보며 장롱과 사물함을 모두 열어봤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냉장고 안에는 먹다 남은 육개장과 된장 같은 것들만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앞 쓰레기통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뽀미와 같은 하얀 털이 가득했습니다. 피가 묻은 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경로당 CCTV를 확인하자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우리 뽀미를 데리고 가는 장면과 경로당 앞에서 할아버지들이 몽둥이로 뽀미를 패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우리 뽀미를 잡아먹었던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에 키우던 개마저도 그들이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저 합의를 보라고 했고 법적으로도 처벌은 미약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마음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저는 개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법의 무력함과 이웃의 잔인함에 절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개를 키우는 분들은 특히 친절하게 대하며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은 개를 유혹한 후 나중에 몰래 훔쳐가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반려동물 관련 법안이 엄격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뽀미가 좋은 곳에 가길 기도해주세요. 5번째 이야기, 참수지장.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외갓집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고향은 토호쿠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그 마을은 꽤 쇠락한 곳이었고 집도 드문드문 있었다. 마을의 가게라고는 작은 슈퍼 하나와 편의점 하나가 전부였다.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전교생을 모두 합쳐도 20명이 되지 않았다. 내 또래는 3명뿐이었고 나는 전학 온 지 1년 반 정도 지나 한 학년 위의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사소한 이유였겠지만 나는 그 아이가 너무 싫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던 참수지장을 떠올렸다. 참수지장은 마을의 작은 공원 안쪽 숲에 있는 목 없는 지장보살 상구였다. 외할아버지는 거기에 절대로 공약물을 바치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나는 학교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했다. 참수지장에게 공양을 바치고 누군가의 죽음을 기도하면 그 사람을 죽여준다는 소문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정말 없어지길 바랐고 참수지장에게 가서 소원을 빌기로 마음먹었다. 일주일에 한 번 도시락을 먹는 날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 2개를 남겨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참수지장 앞에 바치고 소원을 빌었다. 그날 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철컥, 철컥, 마치 갑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모자라라는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장보살은 셋인데 주먹밥이 하나 모자랐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주먹밥 하나를 챙겨 참수지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남은 주먹밥을 바치려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뭐하는 짓이냐 라는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놀라서 돌아보니 마을에서 잘 알던 아저씨가 달려와 나를 힘껏 때리셨다. 아저씨는 나를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갔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 그 일을 크게 꾸짖으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날 저녁 많은 어른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모두들 화가 나 있었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계속해서 사과하셨다. 나는 무슨 일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어른들과 함께 사과했다. 며칠이 지나자 우리 집은 마을 전체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참수지장에게 공양을 바친 집은 마을에서 따돌린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마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셨지만 곧 해고되었고 나는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어머니는 도쿄로 이사 가자고 하셨지만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이 마을을 떠날 수 없다고 하셨다. 결국 우리는 외갓집을 떠나 도쿄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어머니는 외갓집에 자주 연락을 드렸지만 어느 순간 전화가 끊기고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나는 그 마을에서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특히 그날 밤 들었던 발소리와 모자라라는 목소리. 그 이후로도 그 소리가 종종 들렸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택배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외갓집에 보낸 택배를 배달할 수 없다는 연락이었다. 몇 번을 찾아가도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와 함께 외갓집으로 향했다. 밤늦게 외갓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은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어머니는 울음을 참으며 집 안을 살폈고 나는 침실로 향했다. 방 안에는 할머니가 목을 메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이불 위에 누운 채 돌아가신 상태였다. 경찰이 와서 할아버지는 병사, 할머니는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그 마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내기로 마음먹었다. 발소리와 목소리를 없애기 위해 참수지장으로 다시 향했다. 참수지장 앞에서 주먹밥을 바치고 소원을 빌었다. 이 마을 사람 전부를 죽여주세요. 소원을 빌고 공원 쪽을 보니 마을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 이후로 발소리와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잊혀진 산속의 마을.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여름방학을 맞아 외가에 다녀온 적이 있다. 외가는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로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여름방학마다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마을은 아늑하고 평화로워서 나는 그곳을 좋아했다. 하지만 이번 방학은 이전과 조금 달랐다. 할아버지께서는 예전보다 건강이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았고 할머니도 자주 할아버지 걱정을 하셨다. 나는 방학 동안 그곳에 머무르며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처음 며칠은 평소처럼 할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며 지냈다. 마을은 작지만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이 몇 명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를 불러 앉히셨다. 할아버지는 무겁고 진지한 표정으로 마을문을 여셨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단다. 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였다. 산 깊숙한 곳에 잊혀진 마을이 하나 있어. 오래전에 버려진 마을이지만 아직도 그곳에는 무언가가 살고 있다고 하지. 처음에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다. 어릴 때도 할아버지가 종종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고 할머니도 우리 대화를 듣고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나는 궁금증에 차서 물었다. 그 잊혀진 마을에는 뭐가 살고 있나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마을은 사람들이 저주를 피해 도망쳐 나온 곳이야. 그곳에 남겨진 이들은 자신들의 저주를 감당하지 못하고 변해버렸지. 나는 할아버지의 말이 점점 무섭게 느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그 마을에 발을 들이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들 해. 나는 그 이야기에 소름이 돋았다. 어렸을 때부터 공포 이야기를 좋아했지만 이건 좀 다르게 느껴졌다. 실제로 그 마을이 존재하는 것처럼 들렸고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그곳을 경계하는 눈빛을 하고 계셨다. 할아버지, 그 마을에 간 사람이 있나요? 나는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어 물어봤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다. 이 마을에서도 몇몇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어. 하지만 그 이야기는 밖으로 잘 퍼지지 않았지. 사람들은 그곳을 두려워하고 아예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산에서 부는 바람소리가 들리며 이상하게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잊혀진 마을, 저주받은 사람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호기심과 공포가 교차하면서 나는 그 마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슬쩍 꺼내보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처럼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 마을은 진짜야. 우리 마을 어른들도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해. 한 아이가 말했다.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그 마을 근처에 갔다가 정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다른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무슨 소리?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사람 목소리 같았어. 아주 멀리서 들리는데 정확히 들리진 않지만 이상했어.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내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나는 혼자서라도 그 잊혀진 마을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곳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 겁도 났다. 그렇지만 이 이상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넘기기엔 너무 흥미로웠다. 결국 나는 그곳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밤에 몰래 나가거나 마을 어른들의 눈을 피해 혼자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친구 중 한 명인 민수에게 같이 가자고 설득하기로 했다. 민수는 평소에 나와 비슷하게 호기심이 많은 친구였다. 나는 민수에게 이 계획을 말했고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나중에는 동의했다. 우리 둘은 잊혀진 마을을 찾아가는 모험을 시작하기로 했다. 마을을 벗어나 숲으로 들어가면 산속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말한 그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산속에서 그 마을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가기로 했다. 산길을 따라 걷는 동안 우리는 서로 말없이 긴장한 표정으로 앞만 보며 걸었다.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산속은 어두컴컴했고 길은 점점 더 좁아져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나무 사이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발걸음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우리는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다.
그 길은 마을에서 말하던 잊혀진 마을로 이어지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다. 한참을 걸은 후 우리는 정말 그 마을에 도착한 것 같았다. 낡고 오래된 집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집들은 모두 버려져 있었고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곳이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안의 가재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마치 누군가 이곳에서 살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이곳이 여전히 누군가의 것인 것처럼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마을 중심에 다다르자 우리는 작은 광장을 발견했다. 광장 중앙에는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는 이상한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사람 모양을 한 작은 조각들이었다. 이게 뭐지? 나는 그 조각들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민수도 그걸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거 사람들을 표현한 거 아니야? 그 순간 갑자기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아까까지 들리던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했다. 우리는 불길한 느낌에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기로 했다. 하지만 마을을 벗어나려 할 때 저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 있어요? 나는 민수에게 속삭였다. 아무도 없겠지. 그냥 바람 소리야.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빨리 가자. 민수가 날 재촉했다. 우리는 그 마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하지만 마을을 벗어나려 할수록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우리는 마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내 발목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땅에 넘어졌고 민수는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 순간 우리 앞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모습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달랐다. 그 형체는 마치 사람이긴 했지만 그 얼굴은 희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다. 뭐야 저건? 나는 두려움에 떨며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도 말없이 그 형체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말을 잇기도 전에 그 형체는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형체는 우리를 쫓아오지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서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산을 내려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거의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다. 숨을 헐떡이며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어른들이 우리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너희들 어디 갔다 왔냐? 마을 어른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물거렸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얼굴을 보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마을에 대해 더 이상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날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마을은 정말로 잊혀진 곳이었고 그곳에 발을 들인 사람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7번째 이야기, 끝나지 않은 소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 생활을 벗어나 조용한 마을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부모님의 결정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시골 생활이 답답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나쁘지 않았다. 새로 이사한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주변엔 산과 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특히 뒷마당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소원의 나무라고 불렀다. 이사를 온 첫날 이웃 어르신이 우리 집에 찾아와 소원의 나무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그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로 마을의 상징이었다고 했다. 누군가 진심으로 간절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에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리곤 했다. 하지만 어르신은 나에게 나무의 소원을 빌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나무의 소원을 빌면 반드시 그 소원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다. 도시에서 자란 나는 그런 전설이나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원의 나무가 신기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어르신의 경고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소원을 빌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니 무언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소원의 나무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뒷마당으로 나갔다. 나무는 생각보다 더 거대했고 그 아래에 서 있자 마치 무언가 신비로운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탑과 함께 나무에 걸린 빨간 실들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잊지 않기 위해 실을 묶어 놓은 것이었다. 그때 부모님은 바빠서 집에 잘 계시지 않았고 나 혼자 마을을 돌아다니는 일이 많아졌다. 학교에 다니긴 했지만 마을의 작은 규모와 적은 인구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웠다. 게다가 마을의 아이들은 모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나는 외지에서 온 학생이라는 이유로 쉽게 그들 사이에 끼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마을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책을 발견했다. 그 책은 소원의 나무와 관련된 기록이 담긴 오래된 책이었다. 책 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소원의 나무에 빌었던 소원들이 적혀 있었고 어떤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어떤 소원은 불행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한 소녀가 소원의 나무의 사랑을 얻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다가 자신의 사랑이 불행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였다. 책을 읽고 나니 소원의 나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서 소원의 나무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이 나무의 소원을 빌 때마다 마을 어딘가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누군가 소원을 빌면 다른 누군가가 불행을 겪거나 이상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소원의 나무에 대해 더 경계하게 되었다.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대가가 따른다는 생각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에 대해 말을 아끼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마을 축제가 열렸다. 마을 축제는 마을 전체가 모여 즐기는 큰 행사로 주로 전통 놀이와 음식, 그리고 마을의 오랜 전통을 기리는 행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소원의 나무 앞에서 벌어지는 의식이었다. 마을의 대표가 소원의 나무에 소원을 빌고 마을의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축제 당일 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원의 나무 앞에 모였다. 마을 대표인 노인이 나무 앞에서 소원을 빌었고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 나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소원이 떠올랐다. 나는 한동안 가족과 거리가 멀었다. 부모님은 바쁘셔서 나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셨고 나 또한 그들로부터 멀어진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 깊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 소원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소원의 나무에 가서 소원을 빌기로 결심했다. 밤이 되자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마을은 고요하고 어두웠다. 소원의 나무로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길이 더 길고 어둡게 느껴졌다. 나무에 도착했을 때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무 앞에 섰다. 부모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나무에 빨간 실을 묶고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소원의 나무 앞에 서 있었고 나무에서 무언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아닌 무언가였다. 나는 꿈속에서도 그것이 무척 두렵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닿기 전 꿈은 끝이 났고 나는 땀에 젖어 깨어났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예전보다 나에게 더 신경을 쓰는 듯 보였고 가족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동시에 마을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마을의 한 집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사람들은 무사했지만 집은 거의 전소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는 마을의 한 농장에서 가축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불운을 겪기 시작했다. 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마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소원의 나무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원의 나무에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원을 돌려달라고 빌기 위해서였다. 밤이 되어 다시 소원의 나무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긴장된 마음으로 나무 앞에 섰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소원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소원을 돌려주세요. 하지만 나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돌려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무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나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가지가 흔들리고 땅이 울렸다. 나는 그곳에서 도망치듯 달아났다. 그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불행을 겪고 있었고 나는 그 모든 일이 내 소원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소원은 이루어졌고 나는 그것을 되돌릴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점점 더 황폐해졌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남은 사람들도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소원의 나무 앞에서 빌었던 그날을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원의 나무는 내 소원을 들어주었고 그 대가는 마을 전체가 치르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난 후 나는 그 마을을 떠나 다시 도시로 돌아갔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예전보다 좋아졌지만 나는 여전히 소원의 나무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마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소원의 나무가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지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다.